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마징콜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5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35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9에서 인권 변호사와 염치와 떡을 맡고 있는 EJPD입니다. 호두과자 맛있네요. 지난번에 제가 떡을 먹으면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또 아주 그냥 꽉 아리찬 호두과자를 먹으면서 김무정 PD님 인사해 주시죠. 일단 우리 김동준 형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그 보내주셨던 호두와 그 잣이 그냥 가득 찬 호선당 호두과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감사하네요 정말. 근데 일단 여러분께 사과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김동주님의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고받기 때문에 문자를 소개해드릴게요. 메일을 안 보내시니까. 자, 이분에서 자신의 그 캐릭터를 만드셨어요. 나인틴의 어머니라고.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월 5일 토요일 생방송으로 제가 이화정이래 이수경의 파워타임을 정말 하기 싫구나. 이수경의 파워타임은 또 뭐야? 이수경의 파워 FM 이파타. 아주 정말 좋아해요.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뭘 좋아해요? 이수경 씨도 좋아하고 이수경의 파워타임 파워 FM도 좋아해. 자, 하여튼 그랬는데 아침 8시 20분에 문자가 왔어요. 잣잣의 어머니 83학번인 분이다. 이제 PD님 그동안 대선 후 멘붕 이제서야 정신 차렸습니다. 그다음에 새 책은 나오셨나요? 제 책 그 오페라 소녀 관련해서 물어보신 다음에 호두과자를 보내드린다며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받은 이제 호두과자가 이승훈 PD한테 남기는 말도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승훈 PD 삼성 달력 하나 보내드릴게요. 임원용 달력인데 책상에 붙여놓고 전열을 불태워주십사. 야, 그게 그렇게 좋다는 얘기도 삼성 달력이 되게 좋다는 얘기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면은 제가 대선 후에 이제 사람들한테 좀 위로가 될 만한 뭐라도 해보려고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드리는 글 이랬고 이제 글 남기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존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존나 남겨 리플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리플 하나도 안 남겨. 그런 거구나 원래. 근데 왜 그 글을 썼는지 모르겠어. 이런 놈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집권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새끼를 봐라. 이 새끼는 생각이 있는 새끼냐. 그게 정확한 댓글의 속성이구나. 댓글이라는 거는 결국은 안티들이라는 거구나. 그 의견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그런가 봐. 웃겨 죽겠어. 어쨌든 그 네티즌들은 참 기발해요. 정말 그 댓글은 예전에 태풍 왔을 때 볼라베 났을 때 그래도 태풍은 좋겠다. 진로라도 있었어. 이런 댓글들. 저도 그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가슴 찡하다 근데. 게시물 중에 오늘은 저의 연애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이 있어요. 게시물.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써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게 아니야. 밑에 베스트 리플이 뭔지 알아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시는군요. 짠하다. 눈물 날라 그래. 자, 김은정 PD 또 얘기해 주시죠. 진행해 주시죠. 저 김창렬의 올드스쿨 담당하는 김은종입니다. 일단 사과 말씀부터 드릴게요. 왜요? 지난번에 좀 건방을 떨었더니 메일이 또 급감했어. 이게 건방 한번 떨면 안 오고 한번 울면 오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제가 말씀드린 EJ란 팟캐스트에서도 한 분이 눈물을 담당해. 우리 셋 중에 한 명이 눈물을 담당해야겠어. 제가 해야겠네요. 울어야 제가. 정말 저 메일 주소 한 번만 알려주세요. 네, 저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메일 보내주십시오. 저 메일을 먹고 삽니다. 저는 사실 따로 이거 하면서 돈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진행비 1,000원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돈을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욕먹어 감사하고 있어. 나 지난주에도 CP님하고 면담하는데 그거 계속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전 CP님 같았으면 제가 형 무슨 소리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언제 그만둘까요? 저는 뭐 이번 CP님 하에서는 무조건 시킨 대로 병정놀이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타깝네요. 저희 메일 주소는 시네타운 CINETOWN 시네타운 그리고 숫자 19 @ gmail.com입니다. 시네타운 19 숫자 19 @ gmail.com. Please. 저희는 메일을 먹고 살아요. Please. 진짜. 저희는 세 가지를 먹고 삽니다. 메일과 호두 과자와 시가를 먹고 살아요. 저희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짜 좋아. 애드립이 진짜 아주 준비한 멘트인 것 같은죠. 그 벤자민 리라는 분이 뉴욕에서 또 보내주셨어요. 그 뉴욕에 아니 뭐야 지난주에 저 파리 분들 만나고 파리지엔느 만나고 우리 뉴욕 특집도 한번 해야 돼. 어렵다 어려워. 그래갖고 핫도그 먹으면서 맥주 먹는 걸로. 좋다. 어쨌든 그 벤자민 리라는 분이 주셨는데 뉴욕 사는 벤자민입니다. 뒤늦게 발견해 청취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평가를 해주셨는데 딱 2줄이에요. 근데 정말 천천살이냐. 이동진 씨 아시죠? 네. 이동진 기자. 유명하신 분이죠. 이동진이 유재석이라면 당신들은 김구라. 야 어떻게 이렇게 2줄에.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동진이 유재석이라면 저희는 노숙자 아니면 저희는 황봉아리 정도지. 그렇지. 이분이 저희를 과찬해 주셨어. 과찬해 주신 거지. 뭐 사실 뭐 황봉할 수준이지 우리가 뭐 김구라겠어. 아니 뜨기 전에 김구라. 뭐 이런 느낌. 붕알 얘기 들으면서 호두 과자 먹으니까 나 진짜 아주 좋은데요. 붕알 얘기. 아니 근데 이재익 PD 그걸 왜 자꾸 빨아 드세요? 씹어 드세요. 아니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이제 호두 과자를 빨아 먹는 사람 또 처음 보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벤자민 리께서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죠. 문카루소님이 우리 이재익 PD의 오페라 소년 출간에 발맞춰 야 역시 적재적소의 그 타이밍에 딱 보내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떡보 오락가의 이재익 PD님, 대모찌 습자지 김은종 PD님, 한국의 지식인 이승우 PD님. 아니 당신이 언제 한국의 지식인이 됐어? 몰라. 지식인이 아니고 삼식인인 거 정도 몰랐네. 아니 떡보나 습자지는 이해가 가는데 한국의 지식인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형님들? 연말에 여러 행사와 졸업 논문으로 인해 사실 한 달 만에 레미제라블 편을 듣게 됐습니다. 영화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내일 꼭 볼 겁니다. 늘 그렇지만 나인텐 방송을 듣고 있으면은 소개하는 영화를 꼭 사정봉스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네요. 아참 떡보 이재익 PD님 저번에 보내주신 나 이제 크리에이터 잘 받았습니다. 신나게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럼요. 필자에게 너무 책을 직접 받기는 쉽지 감사합니다. 않죠. 제가 사실 부모님들한테 책 안 드려요. 아무한테 책을 안 줍니다. 직장 동료는 물론이고 저한테 책 받아본 적 없죠. 없죠. 책 안 줘요 저는. 근데 이 청취자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사보라고요. 그럼 기쁜 이유는 없어요. 그럼 사보라고 한 권이라도 사보라고. 인지가 하나라도 나가라는 얘기지. 사람 심각한 의미는 없어요.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책 보면 뒤에 그 인지가 찍혀 도장이 찍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부터 사라졌잖아요. 전자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그래요. 전자가 됐어요. 시스템. 그 한때 80년대 중반 어려우니까. 말쯤에 정말 뻥안치고 이문열 씨 부인은 하루 종일 도장만 찍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정말 그럴만한 이거를 계속 찍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그 이문열의 그 최전성기였잖아요. 말하자면 80년대 중반에 어마어마하게 나가니까 이거를 그렇게 찍어댔다는. 이문열 씨가 뭐 다른 많은 저작물들이 있지만 그 삼국지라는 그 삼국지 이문열의 삼국지 참 있잖아요. 코믹하죠. 이문열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은 삼국지야. 근데 그게 이제 100만 권 넘게 팔렸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10권짜리입니다. 100만 권만 팔렸다고 1000만 권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세트가 팔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이문열이 지금까지 낸 책을 사실 인쇄를 다 모으면 SBS 최고 주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 그걸로 다 사면 어마어마한. 아니 오죽하면은 몇 주 전이 아니구나 한 1, 2주 전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문열 삼국지가 보고 싶으시다면서 그거를 저 뭐 예스24나 이런 데서 혹시 좀 주문을 해서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결제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이 삼국지 다 읽어봤잖아요.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뭐 삼국지 수도 없이 읽었는데도 또 그게 읽고 싶으신가봐. 그러니까 그렇게 1000만 권이 팔리지.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팔리지. 삼국지 뭐 김홍신 삼국지, 황석은 그래서 이름난 소설가들은 다 썼는데 삼국지는 뭐 좋아하세요?
이재익 작가님은?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성석영 것도 보고 그다음에 이문열 것도 보고 어. 그 전에 그 우리나라 그 예전 소설 정비석 씨 맞나? 정비석 씨. 예, 예. 정비석 씨 그게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비석 씨 거. 그러니까 삼국지가 이제 두 종류로 번 갈리는데 봤는데, 물론 모종강 판본도 있습니다만 나관충 판본하고 요시카와 에이지 판본이 있어요. 그 두 개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그게 뭐냐면 앞부분에 그 유비가 어머니를 위해서 차를 사러 갑니다. 차를 사러 갔다가 무슨 공주를 만났는데 공주의 호위무사가 장비고 이런 얘기가 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삼국지가 있고 그게 없는 삼국지가 있어요. 그 있는 삼국지 경우는 뭐냐면 요시카와 에이지라고 일본의 이제 무야메도 무사시를 쓴 소설가 되게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 소설가가 쓸 때 그 부분을 창작해서 끼워 넣었어요. 역사에는 없는 얘기인데. 지가 쓴 거구나. 그래서 그 얘기가 들어간 판본은 이제 요시카와 에이지 판본이고 그게 없는 거는 보통 나관중이나 모종강 판본이 뭐 이런 거죠. 사실 뭐 나관중도 연이라고 그래요. 삼국지 네. 연이라고 하잖아요. 네, 많은 픽션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네. 차를 사러 간 것까지는 나관중 판본에도 차를 사러 가는 건 나와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공주를 만난다는 얘기는 네네. 제가 사실 삼국지를 한 정말 뻥안 치고 한 수십만 번 읽은 것 같은데 네네. 한 번도 들은 적이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그런 게 있구나. 호위무사로 나와서 갑자기 장비하고 싸우고 막 이런 아니 그러면은 비슷한 그 얘기가 나와요. 공주랑 합니까? 했겠죠. 했으니까 장비가 빡도고 아니겠어? 장걸로. 장비가 원래 이제 눈독을 들이다가 장비도 한 걸로 공주랑? 아니 눈독만 에이, 들이다가 장비는 아니야. 눈독만 들이다가 뺏겨가지고 빡 돌아가지고 근데 그 누구 삼국지가 제일 좋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삼국지에 어릴 때부터 미쳐 있었어요.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중문과를 간 이유가 삼국지 때문에 정보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 우와. 몇 회야 이거? 잠깐만 이거. 아이고 배야. 35회 만에 처음으로. 우리 전국 방송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이고 배야. 내가 얘기하면서 중간에 말 중간쯤 되니까 내가 웃기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네, 그래서요 어쨌든. 제가 중문과 간 계기가 사실 삼국지 때문이에요. 네. 삼국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어요. 네. 반복해서 어릴 때 네. 어린 시절에 너무 읽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읽은 거는 어문각에서 나왔던 네. 월탄 박종화의 박종화 삼국지를 삼국지. 읽었어요. 박종화 삼국지 유명하죠. 이 삼국지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네. 이문열이나 이런 삼국지가 나오기 전에는 가장 대중적으로 대중적이었죠. 많이 알려졌던 삼국지로 알고 있어요. 그게 4권짜리였나 6권짜리였나 이랬는데. 8권짜리예요. 아 그랬나? 제가 본 거는 나중에 이제 완본이 돼가지고 8권짜리에서 7권 한 반쯤 되면 끝나요. 나머지 이제 부록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거를 정말 수십 번을 계속 읽었는데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석영이나 이문열이나 다양한 버전이 나중에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비교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는 진짜 온갖 걸로 다 읽었어요. 뭐 황석영, 김홍신, 이문열, 월탄 박종화 선생님 거, 정비석 거, 정비석 고려원에서 나온 그렇죠, 거. 그렇죠. 진순신의 비본 삼국지 뭐 온갖 걸 다 읽었거든요. 근데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텍스트는 뭐냐면 그 이중텐이라고 그 CCTV 저 중국 인민TV에서 삼국지 강의를 하신 분 있어요. 그분이 이제 삼국지 강의라고 두꺼운 책 2권짜리 나온 게 있어요.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의와 정사와 이런 거를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텍스트를 해석을 해주는데 그게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거랑 또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삼국지는 뭐 알아서 자기 취향에 맞는 걸 읽으면 되니까 그거랑 진순신이 쓴 소설 제갈공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권짜리인데 그게 또 재미져요.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구나. 네네 나온 지 꽤 됐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읽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상식을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제갈공명 있잖아요. 제갈공명이 원래는 제갈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씨야? 원래는 갈씨예요. 근데 갈씨가 이제 두 가문이 있는 거죠. 두 가문이 있는데 한쪽이 좀 더 세력이 센 갈씨가 있고 한쪽은 좀 세력이 약한 갈씨예요. 근데 세력이 약한 갈씨를 똑같이 갈씨라고 부르기가 애매해서 구별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갈씨는 재현이라는 옛날에 도도부현으로 이어지는 현이라는 곳에 현에 사는 재현에 사는 갈씨다 해서 제갈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갈씨라는 건 100% 중국성인 거죠. 재현의 갈씨다. 네. 그럼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제갈도 그렇죠. 우리나라 제갈씨도 중국에서 온 재현의 갈씨들이 넘어온 거라서 100% 중국식입니다. 중국 분들이구나. 그러면. 네네 그렇다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라고 하긴 뭐죠. 어쨌든 씨발 내가 삼국지 내가 전공이라 한번 얘기했는데 네가 5분을 떠들면 난 뭐가 되니? 나 진짜. 기분 죄송하지만 항상 그랬어요.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는 항상 당신이 꺼내면 이승훈이 얘기하는 걸로.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그 삼국지는 그 코웨이에서 나왔던 코웨이 유비는 없구나. 관우, 장비, 위연, 조자룡, 황충. 그건 코에서 나온 게 캡콤에서 나온 거예요. 캡콤에서 나온 건가? 캡콤에 1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삼국지 얘기 삼국지 좋아한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 그거 저 해봤죠. 코에에서 나온 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삼국지 나온 거고요. 그거 말고. 그다음에 캡콤에서 나온 건 뭐냐면
그 일본 만화인데 미야모토 히로시라는 작가가 그린 천지를 먹다라는 삼국지 만화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게임으로 옮긴 건데 1탄에 보면 유비, 관우, 장비, 조운 이렇게 4명 고를 수 있고 2탄에 말씀하신 2탄은 이제 위연, 황충, 관우, 장비, 조운 이렇게 고르는. 알았다. 죄송합니다. 알았어. 게임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아니, 그 게임 되게 좋아했어요. 재밌지 그거 재밌지. 완전 좋아했어요. 1탄은 더 좋아했어요. 만두 먹고 만두 먹는 거. 막 하우돈 나오고 막 이런 장료 거. 나오고 막 이런 거.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자 어쨌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네? 제가 괜한 얘기를 꺼냈네요. 제 무덤을 좀 한참 파다가 겨우 기어 나왔어요. 아우 무덤을 왜 이렇게 팠지? 장현정님이 네. 그러지 않아도 또 책 얘기를 해주셨네. 29회 올해 크리에이터 방송을 듣는 중에 이승훈 PD가 소개해주신 신들의 봉우리 왕도의 개를 구입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과연 추천해주실 만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너무 좋았다고. 이거 뭐 감사드린다고 할 수도 없고 내 책도 아닌데. 근데 신들의 희한하네. 봉우리는 정말 걸작이야, 걸작. 걸작이더라 이거는. 제목이 좀 야하네요. 신들의 봉우리. 좀 야하죠. 신봉. 이제 PD 언젠가 뭐 꼭 써먹을 것 같아요. 바로 쓰죠. 이런 것을 신들의 봉우리라고 하는구나. 기억나시죠? 저한테 그 바티스타 수술팀의 영광이라 그럼요. 바로 서울대 야구부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라카이의 신이야 정말. 자 다음은 그 책 제목 좋다. 우라카이의 신 해가지고 본인 1대기를 청소년 그 구독 불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팔릴 만큼 팔릴 것 같은데. 우라카이 신. 일단 적어놓을게요. 자 다음은 지호소님입니다. 지호소. 소지호씨인가? 소지호씨겠죠. 지호소는 영어로 돼 있어. 영어로 돼 있어. 지시는 있어도 지호소 이렇게 돼 있어요. 소지호씨인 것 같아요. 소지호님이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나인틴을 완전 애청하는 애청자입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혹시 부르시기 불편하실까봐 그냥 대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전 사시나봐요. 건축학개론의 1편부터 레미제라블 34회까지 34회까지 했나 우리가? 네, 이번이 35회예요. 꾸준히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참여하는 타입이 아닌데 정말 참여하게 만드네요. 참여 많이 해주세요. 매일 안 왔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옛속담에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했는데 남자 셋이 모이면 봉우리에 오르죠. 신들의 봉우리. 그렇죠. 처음에 주제와 마지막 주제만 갖고 중간에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서울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하는 식의 대화법에 상당히 익숙하고 친근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친근감을 느낀 나머지 세 분 PD님들의 얼굴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이재익 PD님. 이재익 PD님은 홍콩 배우 이수연을 많이 닮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네 진짜. 네. 그 이수연 아시죠? 첫별상웅에 나왔던 그 이수연. 네, 알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느낌인데요. 예전에 왜 우리 쥐포 먹을 때 왜 그 이렇게 프레스하는 쥐포 기억나세요? 보통 쥐포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쫙 들어가는 거. 이수연을 이렇게 프레스에 넣어가지고 누르면. 이 사람이 지금 참 직전에 말이야 지금. 좋은 얘기를 해줘도 좀 모자랄 판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재익 PD의 얼굴이 홍콩에서 먹힌 얼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익 PD가 사실은 이수연도 닮았지만 그 서방차의 원년 멤버 이상원도 굉장히 닮았거든요. 근데 이상원도 그때 한참 떴을 때 홍콩에서 영화를 찍고 왔어요. 가가지고 엑스트라로 단 한 1초 정도 이렇게 때로 이렇게 걸어가는 씬 그런 데서 왼쪽 구석이나 뭐 이런 데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재익 PD님 홍콩을 간 적은 없고요. 홍콩을 보낸 적은 많이 있을 거예요. 와우. 많이 보냈지. 갔었는데 그렇지. 보냈지. 저런 비싸게 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구 보내고 뭐 어쨌든지 간에. 자 다음은 훈훈하신 김은정 PD님은 이분은 저 과찬을 주셨어. 건축학개론의 앞서방을 아주 약간 닮으신 듯. 근데 여기서 아주 약간 닮으신 듯. 아니 닮았어요. 안경은 닮았어. 안경 파트가 굉장히 닮았어. 그러네. 어쨌든 굉장히 닮았어. 이렇게 주셨고 그 앞서방을 제가 한 다리 건너서 아는데 졸라 수줍음이 많아서 여자를 못 사귄다고 그러더라고요. 뜻밖에도. 우리 수지를 따먹었는데 여자를 못 사겨. 극중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여자를 잘 못 사귄다고 말이 그러더라고요. 돼? 되게 수줍어한데. 아니 말이 돼? 어쨌든 마지막 이제 압권이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승훈 PD님은 찾다가 누굴까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승훈 PD님을 닮은 분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누구야? 바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이승훈 PD님은 위대한 탄생 아시죠? 네. MBC에서 했던 위대한 탄생에서 나왔던 가수 이태권을 닮으신 것 같습니다. 슬프다. 누구죠? 잘 몰라 제가 얼굴이라고. 그러면서 찾아봐요. 아니 찾아볼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것까지 사진이 있어? 사진까지 이렇게 첨부를 해주셨어요. 이수연, 이태권, 그다음에 앞서방 이렇게 해가지고. 닮았네. 안타깝네. 이렇게 좋아하다니 의외네요. 닮았잖아. 닮았구만 뭘.
그래요.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네요. 어쨌든. 에이 이거 말이 안 되지. 여기다가 안경만 써르면 보통 생각하시는 이미지 아니야? 설태 안경. 아 근데 왜 이태곤을 닮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닮았는데? 뭐 닮아 닮기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피부색 자체가 이태곤 씨가 굉장히 검기 때문에 느낌이 안 말하자면 여러분이 실제로 보시게 되면 한 이태곤 미안하지만 이태곤보다 한 1000만 배쯤 잘생겼어요. 이승훈 PD가. 야호! 와! 정말 그 꽃피는 봄이 되면 꼭 썬더에 참여하고 싶다고 네.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이수연 사진, 뭐 앞서방 사진, 이승훈 이제 이태곤 사진 뭐 이렇게.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태곤 닮았다는 게 안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제가 부를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썬더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때 제가 두 PD님한테 제안한 아이디어인데 네. 다음 썬더는 테마로 해서 네. 짝이 없으신 분들 특집으로 해서 짝 지어주는 우리 짝 프로그램을 모방해서 하는 컨셉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시 테마가 있는 모텔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 진짜 그 반응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런 썬더는 어떤지. 그래서 야, 서로에게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재 남자 생각, 과장님 여자 같은 생각 분들은 불러서. 못 오잖아. 그분들 우리랑 놀면 유부남이시니까. 되죠. 그분들 우리랑 놀면 되지. 그분들은 갤러리. 갤러리로 짝선더로 해서 3대3만 딱 붙여놓고 우리는 앞에서 지켜보면서 노는 거야. 우리가 사회 보고 게임 진행시키고 그래 재밌을 것 좋네. 같아. 게임하고 이런 거.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을 것 같은데. 적어도 솔로 대첩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19 대첩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느낀 건데 우리 그 썬더 할 때마다 나오는 우리 청취자 그 여자 청취자분들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높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왜 뭘? 저는 그냥 못 넘겨요. 저 사람 참 그냥 못 넘길 건 그냥 넘기고 넘기지 말아도 넘겨도 되는 건 꼭 안 넘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다음에로 넘어가 봅시다. 자 남푸른님 이름 좋다. 이름이 남푸른이야.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19 나 시네타운 19을 시네타운 21이라고 쓰셨네? 뭘까? 시네 21도 아니고 21. YG 직원인가요? 시네 21. 시네타운 21을 2013년 새해가 되어 처음 듣게 된 남푸른입니다. 비록 알게 된 건 어제지만 이틀에 걸쳐서 13회까지. 와. 야, 참 가능해 그게? 이틀 동안 14년 20시간 잠자고 넘는데. 밥 먹고 똥 싸는 시간만 빼고는 계속 20시간 듣는 동안 거야. 들었다는 얘기인데, 말하자면은 대선이 죄송하네 갑자기. 대선이 끝나고 멘붕이 와서 신문 방송 팟캐스트도 듣지 않았던 저에게 큰 힐링을 주는 방송입니다. 감사하네. 13회까지 들어보니 메일 보내시는 청취자분들이 이제는 많으실 것 같아 나 하나쯤이야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35회 6회쯤 되면은 제 사연이 나오는 걸 만약에 듣게 된다면 매우 기쁠 것도 같네요. 야 이틀 동안 13회 들었으니 4, 5일이면 레미제라블까지 다 듣겠죠. 그리고 이 사연이 나갈 때는 36회? 35회죠 지금. 35회. 35회. 한 해 먼저 나가네요. 예상하셨던 것보다. 2013년에는 이 박사 이 작가 이희재와 더불어 팟캐스트계를 이끌어가는 원투펀치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우와 이런 얘기를 저도 기원해요. 저는 없어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아니 근데 전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본 영화를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고 이거를 들으신 분들은 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영화를 안 보고 이걸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시는지 그런 느낌이 잘. 근데 사실 네. 우리 스스로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영화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우리가. 영화 얘기만 쏙 집어내면 한 20분? 제 생각에는. 네. 그렇긴 그러네. 지금 봐 지금 계속 삼국지 얘기만 해. 지금 뭔 얘기를 했어 지금. 그러네. 들을만 할 수도 있겠다. 제갈 씨가 중국 사람이다 얘기만 하지 뭔 얘기를 했어 우리가. 그러네. 어쨌든 그리고 우리 유재학 과장님, 유수경님, 그다음에 파리의 약쟁이 이다혜님, 보고 싶다. 우리 저 많은 분들이 또 그립네. 후기와 또 그날 너무 행복했다는 이런 사연들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날 오신 분 중에 후기 안 남기신 분도 있나요? 아니요 다 남기셨어요. 100%. 유 과장님, 그분들 다 우리 보고 수지, 그다음에 실장님, 우리 약쟁이 이다혜님, 그다음에 참고로 그 수경님, 황금동굴님. 황금동굴님만 안 남겼다. 섭섭하네. 황금동굴님 오늘 사실 섭섭해요. 황금동굴님과 굉장히 그러니까. 관계연이 있는. 그렇지. 오늘 그렇지. 영화야말로 황금동굴님이 나오셔서 하셔야 될 판인데 지금. 해설해 주셔야 되는데. 아쉽네. 참고로 유 과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셨는데 네. 시가를 지금 숙성 중이라면서 또 봄 정모를 대비해서 엄청나신 분이에요. 굉장히 그 전문 용어로 시가를 숙성. 다음 봄까지 적당한 휴미드와 에이징이 잘 된 시가를 맛보실 수 있게 해드린다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야 정말. 그렇구나. 좋다.
메일 소개 다 됐나요? 예, 다 됐습니다. 자, 오늘 영화 소개 가겠습니다. 오늘 본 내용 24분 만에. 메일 확실히 적으니까 금방 들어가는구나.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화 마진콜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둑들의 영화 감독 최동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진콜 2008 금융위기 특집. 그 마진콜하고 인사이드 잡 그 곁다리로 이제 보시고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둘 다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익 PD님 일단 마진콜 인사이드 잡은 저 김은중 PD님이 소개해 주시고 마진콜 소개해 주세요. 그래 마진콜 용어 해설부터 하자면 뭐 이승훈 PD가 이쪽엔 더 관심이 많겠지만 일단 처음에는 이제 선물에서 나온 얘기인데 요즘은 이제 펀드까지 다 확장을 해서 말하자면 준비금이에요. 준비금. 일단 이제 돈이 있는데 10% 정도를 특히 미국에서는 시장이 10% 정도 이제 들어간 투자금의 그 10%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준비금이 이게 그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준비금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 손실액을 메워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마진콜이라고 하는데 맞죠? 정확하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손실액을 메워야 돼서 이렇게 요구를 그게 하는 아니고 거. 그냥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담보 부족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집에서도 집을 예를 들면은 집이 100만 원짜리 집이다. 100만 원짜리 집은 어떻게 1억이라고 칩시다. 1억짜리 집인데 제가 담보대출을 받는다 치면 뭐 8천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집값이 8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근데 집값이 8천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은행에서 야 이거 담보 부족한 만큼 액수를 채워 넣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뭐 팔든지 네가 그거를 골라라라고 콜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호출이. 그 이제 그 준비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배보다 배꼽에 넣거지는 쉽게 말하자면 그런 이제 마진콜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고 스토리는 아주 간단한 게. 딱 그 제가 시간적으로 계산해봤더니 36시간 정도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 전날 낮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날 낮까지. 그러네요. 36시간 정도를 그리고 있는데 배경은 그 월스트리트 한복판에 자리 잡은 한 투자회사입니다. 금융회사인데 거기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장으로 보이는 뭐 거기 직급이 우리나라랑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식으로 풀이할게요. 왜냐면 회사 얘기라서 이 직급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할게요. 그 리스크 관리팀 팀장이 이제 잘립니다. 잘리는데 이 사람이 잘리면서 회사를 나가면서 USB를 하나 부하 직원한테 주고 가요. 내가 뭐가 이렇게 마무리하려는 업무인데 네가 마지막으로 해봐라. 근데 조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호기심을 느낀 부하 직원이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게 그 USB를 꽂고 돌려보는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죠. 말하자면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 중 여러 가지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고 이 모델대로 가자면 또 이미 그 모델대로 거기 이제 몇 주 전이라고 나오는데 몇 주 전부터 그 모델과 비슷하게 지금 회사가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말하자면 아까 말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회사가 깡그리 그냥 깡통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 직장 상사에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직장 상사는 당시 이제 클럽에 술을 먹고 있었는데 오죠. 상사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영업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선물이나 채권 파는 사람 같은데 와가지고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급들을 또 부릅니다. 이사급에서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사가 이제 드디어 그 회사의 대표 제레미 아이언스가 분장한 제레미 아이언스를 불러서 이제 영화가 본격적인 이제 그 위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이게 다들 잘 아시는 2008년 그 미국 리먼 브러더스로 촉발됐던 그 금융위기를 다루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제 아까 말한 배보다 배꼽 더 큰 상황처럼 이게 그 MBS라 그러죠. 이게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MBS와 관련된 게 이제 메인 몸뚱인데 이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일으킨 걸 가지고 담보를 잡고 이래서 파생 상품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안에는 알맹이보다 이게 말하자면 수십 배 더 커져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 대표가 상식적이라보다는 조금이라도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이제 처리하는데 이제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 회사, 특히 또 자기 본인만 살아남기 위한 아주 이기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결단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단인지 알면서도 그 밑에 이사급들 이제 대표적으로 3명이 나오는데. 대표 이사급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3명이 영화 주로 나오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케빈 스페이시예요. 케빈 스페이시는 반기를 듭니다. 이건 너무 부도덕하다. 나는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다. 그 영화의 이제 중반부는 갈등하는 케빈 스페이시의 그 갈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또 그 중역은 대표는 또 설득을 합니다. 거기 이제 이름이 존 톨든가 이렇게 나오는데 존 톨든은 또 케빈 스페이시를 설득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다. 그대로 가라. 마침내 그 존 스페이시는 케빈 스페이시는 설득이 돼요. 그래가지고
앞장서서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투자 부서에서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MBS를 중심으로 한 네. 모든 그 투자 상품들을 싸그리 다 넘겨버립니다. 그 다음 날 조금 낮은 가격으로 네. 뭐 그 영화에 나오는 지역을 대충 불러보면 뭐 독일, 뭐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로 물론 미국에 제일 많이 팔았겠죠. 다 떠넘겨버립니다. 말하자면 그런 부실한 그 채권들을, 부실 상품들을. 그리고 이제 영화는 끌 결말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 정말 빅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영화 딱 끝나는데 네. 케빈 스페이시가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그 이제 전처로 짐작이 되는 그 여자 집 마당에 개를 파묻으면서 네. 울면서 개를 파묻으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에 크레딧 올라올 때 그 계속 땅 파는 땅 소리가 파는 되게 소리가 인상적이었죠. 네. 서걱서걱 마치 자, 무덤 파는 듯한 느낌으로. 김은종 PD님 인사이드 잡 보고 아, 저 계시죠? 그거 못 봤어요 저는. 아, 그 못 이승 PD가 보셨어요? 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인사이드 잡 다큐멘터리 영화죠. 아니, 자막도 있는 걸 왜 못 봐? 이 사람. 아, 제가 참고 얘기해드리면 이승훈 PD가 이제 인사이드 잡을 보라고 바탕화면에 띄워줬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인코딩이라고 하나요? 그 자막이랑 같이 네. 이게 붙어서 나가야 되는데 싱크가. 저희가 그 싱크를 안 맞추고 봤더니 원어로 이제 영어로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승우이가 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구나. 그걸 봤어요. 근데 앞에는 영어 그렇게 안 어렵더라고요. 네. 그 아이슬란드의 아이슬란드 나올 때. 그 은행들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이제 막 네. 증언 듣고 별로 안 어려운데 여기 이제 15분 경고하다 보니까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들만 나오는데 타약자니까. 포기했습니다. 뭐 MBS 나오고 뭐 결국 포기했어요. 그래서. 나오면 끝이지 뭐. 네. 거기서 이제 CDO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인사이드 잡은 우리 유일하게 네. 봤던 이승훈 PD가 소개해 주시죠. 인사이드 잡은 그 금융 위기 때 이제 맨 처음에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슬란드가 원래 되게 살기 좋은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 신자유주의가 유입되면서 은행들이 무리하게 담보를 일으키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이슬란드가 어떻게 파괴돼 가는가 그리고 그 파괴된 삶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척하다 갑자기 툭 끝나면서 미국의 금융위기 때 벌어졌던 그 금융위기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무슨 그때 당시에 재무부 장관 뭐 그때 무슨 저 큰 보험회사 사장 뭐 그러고선 그 와중에 이제 중간중간에는 누구는 우리와 인터뷰를 거절했다. 누구는 인터뷰. 그거 자체가 굉장한 메시지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저 앨런 그린스펀 거절했다. 벤 버냉키 거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금융위기를 되게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조망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뭐 내용은 별거 없는데 그거를 이제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인사이드 잡은 말하자면 크게 본 거예요. 멀리서 금융위기 전체를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인가를 바라본 거고 마진콜은 그 중에 한 부분에다가 아주 미시적으로 보죠. 그쵸? 현미경을 들이대서 그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제 보여준 영화라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은 그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크게는 어떻게 벌어졌고 작게는 어떻게 벌어졌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걸 같이 보시라고 오케이. 말씀드렸던 건데 두 분 다 안 보셨으니까 이제 중간 중간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그 바탕화면에 띄워놓으셨잖아요. 네. 그 무심코 보다 보니까 이게 약간 블로우잡 같더라고요. 그래가 지워버렸어요. 이 아동으로 오해받을까봐. 이렇게 잡하면 우리가 뭐 블로우잡 생각이 저만 나나요? 네, 그렇죠. 보통은 잡한다고 그게 생각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유 저런 잡놈. 아유 잡놈.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 지워버렸습니다. 김종필님 그렇게 발음하시면 그건 안 돼요. 왜? 잡놈. 이런 잡놈. 에이 이런 잡놈. 자, 그러면은 저 어떻게 보셨는지 김은종 PD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네. 저는 오늘 볼보지와 별을 먼저 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무조건 볼이고요. 별을 5개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전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나 이렇게 최근 들어서 영화가 지루하지 않게 러닝타임 1시간 40분 정도가 이렇게 재밌게 본 적은 또 처음이네. 게다가 극장에서 보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집에서 왜 보게 되면은 화장실도 화장실도 가고, 물도 가고 마시고. 냉장고도 한번 열었다가 어.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집에서 본 거 중에 이렇게 최근 들어서 몰입해서 본 게 처음이에요. 최근 한 3, 4년간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내용도 내용인데 또 네. 캐스팅에서 빵 터진 게 네. 제가 멘탈리스트와 가십거를 열심히 재밌게 너무 봤기 때문에 네. 저기 멘탈리스트 제인과 네. 그 가십거의 댄이 나와가지고 둘이서 막 깔짝깔짝을 대니까 몰입이 사실 좀 안 되는 거야 초반에. 마치 그 레미제라블에서 글라디에이터 엑스맨이 싸우는 그런 가십거래 울버린과 댄이 가십거래 댄이 글래디에이터가 누구죠? 싸우는. 그 주인공 그 말단 직원 중에 한 명이네. 그러니까 어. 히어로즈의 제커리
퀸토를 말씀하신 거예요? 더 어린애 걔 말고 더 나이 28살이면 23살. 인도애 같은 약간 인도애 같은. 그렇지. 더 어린애. 걔보다도 왜 걔는 28로 나오잖아. 23살. 걔는 23으로 나오잖아. 더 어린애. 그 28살짜리도 사실은 히어로즈라고 시즌 1, 시즌 2부터 쓰레기인데 시즌 1만은 정말 명작이었던 드라마가 있어요. 미국 드라마. 히어로즈. 네. 거기서 이제 악당으로 나왔고 그 얼마 전에 저 J.J. 에브람스 감독이 감독했고 그다음에 올해 새로 개봉할 스타트rek에 이거 리브로겐 프로스퍼가 나오는 그 사람으로 나오는 제커리 퀸토도 나오고 뭐. 아 진짜? 배우는 다 유명해요. 아 그렇구나. 아니 난 히어로즈까지 봤으면 더 웃길 뻔했네. 아니 자꾸 저 멘탈리스트 제인이 나오니까 다 제인이 해결할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왠지 심리를 다 깨뜨려 볼 것 같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몰입이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내용이 재밌는 거야. 근데 나는 몇 가지 여기서 감탄을 한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주제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화인데 거부감이 없는 건 처음이에요. 저는 뭐였냐면은 그 댄이라는 친구가 아니 댄이 아니지 이제 가십걸의 댄으로 나오는 그 막내 23살 23살짜리 앞으로 23살이라고 합시다. 막내 정말 막내 직원. 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인공들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니까 유명한 배우가 꼭 나와야 되는 게 유명한 배우가 안 나오면 그 캐릭터를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맞아요. 캐릭터가 강하지 않고 그게 캐스팅의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스팅도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유명한 배우가 나오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가 헷갈릴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냥 데미모어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 굳이 뭐 여기서 뭐 거기 극중 이름을 댈 필요는 없고. 자, 23. 그 23 어린 말단 그 직원 거기서 막내예요 거의. 네네. 막내인 친구가 영화를 2시간 러닝타임 내내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친구가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저 팀장님은 작년에 얼마를 벌었을까? 저 이사님은 작년에 얼마를 벌었을까? 그렇죠. 회장님은 작년에 얼마를 벌었을까가 영화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나오고요. 심지어는 그 어떤 바에 갔을 때 댄서를 보면서 저 여자는 하룻밤에 얼마일까? 저는 여기서 이 주제의식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영화의 어떤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건 저는 그 막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서걱서걱 되는 게 아니라 돈의 맛에서처럼 뭔가 이렇게 철골이 삐져나온 느낌이 아니라 너무나 잘 포장되어 있는 거야. 주제의식이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면서도. 저는 그래서 그 댄의 그 대사를 있잖아요. 팀장님은 작년에 얼마 보셨나요? 뭐 누구는 얼마 보셨나요?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대화 질문 자체가 저는 너무나 좋았고요. 거기서 주제의식이 너무나 잘 드러나서 좋았고 또 하나는 작년에 봤던 그 영화 있잖아요. 우리가 그 굉장히 열광했던 영화 스파이 영화처럼 영국 그 스파이 영화 있잖아요.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그 느낌처럼 정말 무미건조한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 40분 내내 긴장감과 그 서스펜스가 별거 아닌 드라마잖아요. 사실 거기는 그래도 되게 첩보원이라도 작은 나오고 누가 죽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라도 들잖아요.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는. 근데 여긴 사실 누구를 죽이는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40분 내내 긴장감이 계속 서스펜스가 흘러요. 그 비결은 뭘까요? 글쎄 배우들의 연기도 있겠지만 저는 잘 짜여진 시나리오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액수에 대한 월스트리트에 대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거기서 걔들이 그게 고민할 정도면 액수가 졸라 큰 거야. 그러니까 단위가 막 조 단위로 가는 거니까 그거에서 오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에서 오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이 서스펜스와 마찬가지로 저기서 조 단위의 돈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게 주는 서스펜스가 그렇죠. 사실 뭐 1,000억, 2,000억이면 사람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이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그럼요. 1,000억, 2,000억까지 안 가도.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그 고등학생들 상대로 무슨 조사 국민학생이었나 고등학생들 상대로 조사를 봤어요. 고등학생 10억 주면은 감옥 갈 생각이 있는데 44%가 갈 생각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섭네. 사실 뭐 황해 보면은 뭐 10억도 필요 없어요. 뭐 황해 보고 나면은 뭐 몇 천이면 그냥 무서운 세상이지. 하여튼 그래서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스릴감이 있었던 것 같네요. 진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어릴 때 가졌던 그 되게 궁금증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가졌던 궁극적인 궁금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어릴 때 아파트를 살았는데 전세를 살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000만 원짜리 아파트였는데 우리가 전세금을 800인가 900만 원을 넣고서 2년 동안은 산다는 거예요. 2년 있다가 다시 90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에서 2년 동안 재밌게 물 쓰고 전기 쓰고 가스 쓰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대로 900만 원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전세제도라는 거 자체가 이건 도대체 뭘까? 또 하나는 내가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은행에 맡겼어요. 근데 네. 은행에 거기 금고를 짓고 네. 사람을 고용하고 경찰을 고용하고 해서 내 돈을 지켜주는데 네. 이자를 얼마를 그래도 다만 10,000원이라도 준다는 거야. 저는 어릴 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그 의문이 풀렸죠. 네. 말하자면 이 영화가 제 어릴 때 가졌던 그 모순된 어떤 그 궁금증, 네. 이건 모순이다, 이거 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라는 거를 해결해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서 저는 정말 2시간 동안 너무나 재밌게 봤어요, 이 영화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참 말 잘한다. 아니 뭐 아니 네가 맥을 끊어. 말 진짜 잘하. 지금 재밌게 듣고 있는데 너가 딱 들어오니까 맥이 툭 끊겨. 아니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장동원님 같은 뭐 전문가들도 많이 듣고 계시긴 할 텐데 네. 이승훈 PD가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세 제도가 있게 됐는지를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갑자기 전세제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이거에 맞물린다니까요. 유래.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언제부터 이 전세제도가 마진콜 있었어요? 영화의 주제 의식과 맞닿아 있어요, 이게. 그게 우리나라의 선분양 문화하고 관련이 된 건데 제가 이거는 사실 전세 제도가 어떻게 있게 됐냐가 중요하다기보단 전세 제도는 어떻게 계속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건 진짜 세계적으로 볼 때 뭐 압구정 저 부동산의 이재익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세 제도는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세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세 제도 이게 없으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이런 전제하에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 4년 전에 블로그에도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전세 제도는 곧 없어지거나 아니면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세 제도라는 것 자체가 집값의 상승은 무조건이다라는 그렇지.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 전제가 깨지는 순간 전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제도가 네네.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동산, 특히나 경제가 발전했지만 부동산들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올랐죠. 3, 40년 동안 엄청난 호황을 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는 전제하에 전세 제도가 존재를 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진콜에서도 주가가 끊임없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하에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익을 폭리를 취하고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니까 정말 그 어린 때 궁금증이 확 풀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는 아니고 사실 이건 부동산이랑 관련된 거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는 이제 자산 버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전세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전제로 이루어져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곧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는 뭐 정부가 실정을 해서 이명박이 잘못해서 뭐 노무현이 경제를 망쳐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가 산 집을 남한테 팔 때 더 비싸게 파는 방법은 원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이 10명인데 살 사람이 8명밖에 없으면은 그 집을 비싸게 못 팔아요. 왜냐하면 8명에게 맞춰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집은 10채인데 저 사람이 12명, 전에 의자 돌리기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의자 뺏기 12명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가 지금 50대를 정점으로 계속 줄어가는 추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집이 점점 더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집값은 그러니까 오를 수도 물론 있지만 그거는 이제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뭐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 당연한 거니까 인플레이션에 되면서 오른 그 자연 인플레이션에 의한 상승 정도지 그 이상으로 전처럼 그 이상으로 상승한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게다가 플러스 그 전처럼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질 못해요. 뭐 88만 원 세대로 대표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소득도 줄어들어. 그리고 집을 사려고 하는 의욕도 굉장히 반감을 하고 그렇게 있어요. 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는 이제 집을 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그거에 모든 걸 희생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렇게 희생해도 못 사니까. 네네. 결국은. 그래서 전세 제도라는 것 자체는 뭐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식자층들은 예견을 했습니다만 없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도 점점 확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전세금이 그러니까 왜 그 언론에서 내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전세금이 뭐 매매 가격의 60%를 넘어서면은 오르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전제하에 성립했던 거고요. 이제 제 생각에는 한 전세 가격이 점점 올라서 매매 가격이 한 80% 90%까지 이제 그게 턱선이라고 보는데 전 80% 정도를 80% 정도가 되면 점점 전세 제도가 소멸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도. 아니,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 얘기하는 그 60% 얘기는 네. 말하자면은 과거의 전제죠. 예측보다는 분석이죠. 그동안 그랬다는 것뿐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네네. 전혀 없어요. 근데 그동안 그랬다는 거 이제 어떤 논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이제 블랙스완 얘기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칠면조가 있다 칩시다 이거야. 우리가 칠면조를 키우는 사람이야. 그럼 1000일 동안 우리는 매일 칠면조한테 먹이를 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1일째 그 칠면조를 죽이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70년을 살아왔던 사람이야. 70년 동안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는 게 내가 71년째에 죽지 않을 거라는 거죠.
71살이 돼도 죽지 않을 거라는 전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그동안 60%가 되면 매매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게 이번에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아니요, 싶습니다. 확언해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절대 지금같이 어떤 상승 곡선, 그런 기울기의 상승 곡선은 아마 절대 없을 거예요. 요즘 저는 사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전혀 모르고 강남 지역에 대해서는 네네. 흔히 말하는 빠꼬미로 잘 알고 네네. 있는데 지금 뭐 가장 이제 제일 비싼 아파트로 분류되는 네네. 게 이제 반포 자이, 반포 레미안 요 두 단지거든요. 네. 반포 자이는 3,444세대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네. 레미안은 2,500세 정도 되는데 네. 2,400 몇십 세대인가? 자이가 좀 더 크죠. 근데 가격은 레미안이 약간 비싸요. 네. 34평형. 그러니까 한쪽은 35평, 한쪽은 34평인데 둘 중에 산다 치면 뭘 사야 돼요? 레미안이죠. 아 왜요? 그래도 일단 학군이 좋아요. 세와 다 있고 학군이 훨씬 좋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평지고 네. 반포 2, 3단지 재건축한 건데 자이는 약간 기울어 있죠. 약간 기울어 있죠. 단지는 자이가 훨씬 커요. 거의 한 1,000세대 정도 더 네. 큽니다. 뭐 예 실장님 저 레미안한테 뭐 먹으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반포 레미안 같은 경우 34평대가 15억, 16억까지 갔었어요. 30평짜리 아파트가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근데 평당 거의 한 3,500? 그렇죠. 재건축도 아니고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인데 네. 말하자면 앞으로 떨어질 날만 남은 감가상각만 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사실은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이 게다가 들어가거든요. 평수도 넓어지고. 그렇죠. 대지지분의 문제긴 한데 얘기 자꾸 길어지는데 대지지분의 문제인데 이건 대지지분이랑 상관없는 지금 지은 아파트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걸 사면 죽을 때까지 여기 살던가 누구한테 팔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인데 이게 레미안 34평이 16억, 15억, 16억을 찍었다는 거죠. 네네. 지금 이 레미안 아파트가 현재 시세로 한 11억, 12억 정도 합니다. 네네. 층마다 다르지만 네네. 34층짜리 아파트이기 때문에 층마다 좀 다른데 35층짜리 층마다 다른데 근데 여기 전세가 지금 얼마냐 하면 네. 8억 선까지 돼 있어요. 7억, 8억도 있어요. 어. 말하자면 아까 우리가 60% 얘기했잖아요. 이미 훨씬 넘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미 또 그동안 이제 강남에 이제 한강변은 사실은 다 옛날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청담동에 있는 한양 아파트, 청담동에 있는 한양 아파트를 재건축한 청담 자이를 빼고는 몇 세대 안 되거든요. 그거는. 네네. 그거 빼고 한강변에는 반포, 잠원동, 압구정, 청담동까지 네. 다 재건축 옛날 아파트들밖에 없어요. 음. 이 재건축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면 매매가는 비싸고 전세가는 월등히 낮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살기가 불편하니까. 불편하니까. 주차장도 어렵고 뭐 그렇죠. 저 물도 새고 막.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 대단지 중에 하나인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보면 네. 현대 아파트 이제 대지분마다 다 아파트 가격이 다른데 네. 같은 30평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35평을 보자면 신현대 같은 경우 대지지분이 19.2평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구현대 같은 경우 18평도 있고 17평도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신현대 35평, 구현대 35평들이 역시 한 레미안이랑 비슷한 가격인 15억, 16억에 팔리다가 지금은 10억 선이 무너졌어요. 그게 10억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네. 예. 작년까지도 10억 선을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 아주 극말 12월 말 올 초 들어오면서 10억 선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된 매물들을 보면 9억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예, 거래된 게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보면 옛날 같으면 전세가 2억 선 정도 했었어요. 아파트가 10몇 억인데 아파트가 15억인데 전세가가 2억인 거야. 실제로 그랬던 시절이 꽤 길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두 번의 쌍 고봉을 그리는데 2006년 한 번, 2011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크게 그리는데 그 당시 때 다 그랬어요. 그때 한참 피크 찍을 때가 15억, 16억 하는데 전세가가 2억인 거예요. 100원짜리 집을 20원, 10원만, 15원만 있으면 살 수 사는 있다는 거죠. 거 아니야. 말이 안 그런데 되는 거지. 지금 압구정도 좀 덜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잠원동이나 반포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 아파트들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지금 35평 아파트들이 5억 선까지 와요. 4억 중반대에 지금 전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거의 반 된 거죠. 이런 이치적 분석을 말고도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이런 개념이 있어요. 혹시 전고점이나 쌍봉 이런 개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아까 2006년이랑 2011년 이제 고점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고점이 지난번에 고점을 뚫지 못하고 그거를 유지하지 못한 채 떨어지면 이거는 이제 쌍봉이라고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에 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적으로 봐도 부동산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제가 봐도 거죠. 저는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제가 봐도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동네보다 더 아장난 동네는 대치동, 삼성동의 주상복합들이죠. 그것도 그런데 대치동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대치동이 흔히 대치동 하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렇죠. 80년대 반포였다면 90년대 압구정,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대치동으로 넘어갔는데 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후반부터 대치동이 대치동인데 일어섰죠. 우리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학원 다닐 때는 저 압구정 고등학교에서 학원 다닐 때는
대치동 애들이 가끔 들어왔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왕따를 시켰어요. 무시했지. 시골 애들이라고 무시까지. 전주 애들이라고 정말로 거기 막 그 중학교 나온 애들이 거기 반에 있으면 안 놀아주고 그랬어요. 강남 애들이 친구들이라고. 반포 무시하고 막 이랬어요. 재밌었어요. 그 개포동 애들도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학군 때문에 학군이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학원가죠. 학원가와 학군 때문에 이제 대치동이 엄청나게 떴다가 지금 뭐 형편없이 깨지고 있죠. 개포동이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개가 포니투 타고 다니는 동네라고. 지금 아파트 시가만 놓고 보면 네. 재건축 아파트 기준으로 시가만 놓고 보면 반포가 제일 비싸고요. 압구정이랑 반포는 거의 비슷하겠네요. 반포 압구정이 제일 비싸고 대치동은 많이 떨어졌죠. 한참 많이 떨어졌죠. 지금까지 이재익 실장님, 압구정 부동산 이재익 실장님의 강남 부동산 강의였고요. 이거를 아. 저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2008년,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영화 얘기라기보다는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가 주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제 자세히 좀 짚어보고 영화 얘기랑 섞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그 실장님은 실장님 자꾸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PD?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확실히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그 이제 후일담이 아니라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네네. 이승훈 PD 이걸 하자 그랬잖아요. 네. 주말에 이제 보려고 극장을 알아보는데 없어. CGV 한 군데도 없어. 이거는 찾아보니까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점이 있더라고요. 야, 시네타운 나이튼 영화 보러 김포공항까지 가야 되나? 제주도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 이제 저랑 이제 김은종 PD가 불만을 토로했던 이승훈 PD가 다운받아줬는데 말하자면 그만큼 사실은 이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죠. 그런데 불구하고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좀 오래된 영화예요. 2011년에 맞아요. 미국에서 개봉했던 2년 영화니까. 보면 재밌어요. 보면 재밌고 아까 그 김은정 PD가 긴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별점이랑 그럼 볼보부터 먼저 짚고 가죠. 좀 별점은 3개고 네. 보지 말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10명 중에 8명은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2-3명 정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저만큼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 영화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은 재난 영화의 전반부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네. 구조가 재난 영화랑 비슷해요. 비슷하네. 해운대 보셨잖아요. 다들 보셨죠? 해운대에서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을 딱 따놓으면 영화랑 굉장히 비슷해요. 구조가. 그러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재난이라는 것은 이 영화를 보면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오거든요. 그나마 제일 잔인한 게 이제 개 수술할 때 정도. 보통 자세히 보이지도 않고 뭐 피와 총이 없어요. 이 영화에는. 미국 영화 중에 피와 총 없는 영화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데 피와 총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섬뜩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재익 PD님 클리셰 중에 좋아하는 멘트가 그거잖아요. 영화 시작했으면 총은 한 방 쏴야지. 발차기 한번 해줘야 이거 저 총은 한 방 쏴줘야 영화를 봤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계속 얘기해 하는데 규모의 문제가 규모. 말하자면 그 해운대에서 긴장을 고조시킨 이유는 그 쓰나미가 얼마나 큰지를 쓰나미 그 위력을 박종훈이가 거기서 계속 강조를 해줍니다. 지루하다 싶을 만큼 강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몰려오면 어마어마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일 긴장감을 맞아요. 관객들에게 아까 김은종 PD가 강조했던 관객들의 텐션을 쫙 잡아 끄는 바로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어디냐면 그 28살로 합시다. 23살짜리 있었고 28살짜리 그 직원이 약간 리스크 매니지먼트 직원이죠. 조금 고참 직원. 우리로 치면 뭐 차장 대우 정도 느낌 말하자면 그 친구가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래프를 보다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꽤 오랫동안 그 친구 표정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거든요. 거기서부터 영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길래 저 젊은 친구가 저렇게까지 스톤드 됐을까. 그 감정을 안 놓치고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영화가. 그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영화가 이제 흐려질 때마다 뭔가가 새로 나오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정말 그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회장을 위시하여 그 밑에 있는 그 이사급들 데미 무어 그다음에 또 다른 이사 샘을 제외한 사람에게는 인간성을 찾아보기 참 힘들어요. 보면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질리는 거죠. 앞으로 찾아올 어마어마한 그 위력을 가진 태풍에 대해서도 겁을 먹지만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내가 맡긴 돈을 주무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또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영화는 소재가 금융권의 어떤 이야기, 특히 실제로 있었던 2008년 리만 브로더 사태를 다루고 있지만 영화의 구조는 재난 영화에다가 영화의 그 텐션을 유지하는 방식은 캐릭터를 통해서 그 텐션을 계속 이끌어 나간다. 대표적인 제가 그 씬을 하나 꼽아주자면 어떤 씬이냐면 중역진 회의를 하고 회장이 이제 지시를 합니다. 팔아치우라고 이거 다. 그랬더니 그 비정한 이사들마저 깜짝 놀라죠. 이거 팔면 휴지 조각 되는데 그 얼마나 나쁜 짓이라는 걸 아는 거죠. 서로 차마 얘기를 나누지 않아요. 나누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딱 엘리베이터 안에 구조가 한참 동안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청소부 아줌마 가운데 있고
그 양쪽에 그 이사들이 서 있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들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제가 계산기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봤어 연봉을. 그 제레미 아이언스가 분장했던 그 회장이 한 1,000억 정도, 800억에서 1,000억 800억 1,000억 사이를 받더라고요. 그 팀장급이었던 뭐 그 윌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막 100억씩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 그보다 위니까 최소한 2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연봉이. 뭐 느낌에 100억보다 많으니까 한 200억 정도 선이라고 치면 양쪽에 연봉 200억씩 받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또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그 가치보다 더 부당하게 얻었던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그 말하자면 다른 나라까지 번질 수 있는 그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청소부 아줌마는 천연덕스럽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새벽 5시에 그 어렵게 졸린 눈을 비비면서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연봉 몇천 달러 벌기 위해서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교를 해보면 100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그쵸. 1000분의 1, 뭐. 1000분의 1, 만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 장면이 되게 저는 이 영화에서 우리들을 서늘하게 만든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화에서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온 장면이 또 한 번 더 있어요. 밤에 사무실에서 그 처음에 아까 스턴 됐다고 한 그 장면에서도 밤에 청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뒤에서 이제 막 청소를 하고 밀고 있죠. 청소하는 분을 일부러 이렇게 구석구석 집어 이런 소품도 되게 잘 짜여진 소품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 장면은 여기에서 말하자면 악의 화신으로 나오는 제레미 아이언스가 보통 이제 악의 화신들이 대부분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뚱뚱하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레미 아이언스 아시겠지만 깡말랐잖아요. 사실 굉장히 멋있는 배우잖아요. 그 깡말른 배우가 스테이크를 피가 뚝뚝 떨어진 스테이크를 이렇게 씹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아 정말 진짜 악의 화신 같은 느낌. 저는 그런 장면 방금 엘리베이터 씬도 전 명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장면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좋은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대사도 많고 좋은 장면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아까 그 23살 우리가 23살로 부르기로 한 그 젊은 친구가 연봉 얘기도 자꾸 물어보지만 또 하나 물어본 얘기 하나 더 있어요. 저 잘리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사실은 뭐 김우정 PD도 잘 알겠지만 제가 9사학번 9학번들이잖아요. 요즘 친구들을 보면 금융권을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돈 단위가 다른데. 회사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예전처럼 우리가 고급 인력이란 얘기는 전혀 아니고 똑똑한 친구들이 참 많이 지원하고들 그랬었는데 요즘은 확실히 인기가 떨어진 걸 느끼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 대학생들하고 이제 뭐 독자와의 만남 이런 거 하면서 자주 만날 기회가 많은데 공대 애들, 그러니까 이과 친구들은 의대 아니면 게임 쪽으로 가려고 하고 문과는 무조건 다 금융계 아니면 이제 아예 뭐 사실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정말 노골적으로 갈려 있는데 그런 어떤 젊은 친구들의 성향을 뭐 아주 가감없이 보여주는 친구가 바로 그 23살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의 그 보는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얼마 받고 이 사람은 얼마 받을까? 나는 작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쿼터 밀리언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이 친구가 23살짜리가 택시 안에서 20원 우리나라 치면은 3억 가까이 받은 거예요. 23살짜리가 많은 돈이죠. 아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자신의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이 엄청난 돈이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어봅니다. 팀장은 얼마, 샘은 얼마 벌었을까, 윌은 얼마 벌었지. 그리고 영화가 이제 위기가 닥치는 거를 말하자면 쓰나미가 몰려올 것을 안 다음에는 얼마 벌었지라는 대사 대신 저 잘리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기꺼이 말하자면 결국 울기까지 하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젊은 사람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우리도 아직 젊지만 그러니까 이 영화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 나만 아니면 돼요. 누가 죽건 말건 fucked 되건 말건 나만 아니면 되는 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처음에 전 케빈 스페이시도 굉장히 악독한 그 악의 화신으로 나오는 걸로 알았어요. 처음엔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냥 잘라내 팀장들 그냥 잘라내고 자 여러분 박수 치면서 자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살아남은 여러분들은 최고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데 여기에 그 제레미 아이언스에 비하면 이렇게 물러터져도 이렇게 순해도 이렇게 착할 수가 없어. 적당히 나쁜 사람 착한 사람처럼 사실은 보여요. 이게 드래곤볼하고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피콜로 나왔을 때 엄청난 악당인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막 피콜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쟤를 어떻게 이기나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베지터 나오고 나니까 피콜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베지터 다음에 프리더 나오고 나니까 병신이야 베지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진콜의 구조가 드래곤볼의 구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점점 악당이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제 말단 직원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존 톨드라는 헬기 타고 항상 오잖아요. 개인 헬기를 타고. 그 존 톨드 같은 경우에는 리만 브라더스의 전 사장이었던 사람을 패러디한 거라고 해요. 이름이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폴드였나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난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부당거래. 똑같은 얘기예요. 금융판 부당거래예요. 이거는 부당거래하고 정확히 같은 얘기고요.
저는 사실 그 뭐 경제학 공부랑 뭐 이런 투자 관련 공부를 되게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먹고 사느라고. 근데 그 2008년 금융위기는 되게 결국 신자유주의가 한계점에 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위기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무슨 문제냐면 아까 이제 이재 PD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계량할 수 없는 거를 계량화해놓고 계량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위험이라는 건 사실은 측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근데 6이 나오면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은 6분의 1의 확률로 위험한 거잖아요. 그게 컴퓨터의 세계, 숫자의 세계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가 깨져요.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태거든요. 미증유의 사태예요. 경마를 하는데 말이 6마리가 뛰거나 8마리가 뛰면 내가 6분의 1이나 8분의 1의 확률로 돈을 벌어. 하지만 그 경마의 말이 옆에 말을 받아버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경마장 밖으로 뛰어나가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위험을 측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거는 가정의 세계에서는 경우의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가정하지 못하는 위험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대박을 쳤던 개념이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인데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초능력자의 존재를 두 분이 믿으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100만 명의 초능력자가 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초능력자가 한 번도 없었고 여태까지 있었던 초능력자가 모두 사기라고 해도 한 명의 초능력자만 등장해도 초능력자가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가짓수를 한 번에 부정해버린 거예요. 아까 이게 칠면조랑도 비슷한 건데 그동안에 어떤 경우를 쌓아왔다고 해도 단 한 가지 큰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하는 순간 그 모든 게 깨져버린다는 거죠. 이게 2008년 금융위기의 진실인 거거든요. 그동안 이런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위기는 이렇게 측정할 수 있고 이런 위기는 몇 프로고 이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뭐 막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위험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건 위험도가 몇 프로인 그래서 뭐 AA 증권입니다. AAA 증권입니다. 그래서 막 그 가치를 계량을 해가지고 이제 매기는데 거기에 넣지 않은 경우의 수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자기 미국의 운석이 떨어졌는데 이런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경우의 수의 위험에 대해서 계량화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계량화해놓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계량화해놓고 마치 모든 걸 계량한 양 이건 정확한 겁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사실은 경고가 우리한테 한번 주어졌던 게 언제가 있었냐면 1998년에 마이런 슐즈였나 하여튼 노벨 경제학상 받은 두 학자가 그 롱텀 캐피털이라고 이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절대 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면 절대 위험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러시아에 이제 모라토리움이 발생하면서 아주 개작살이 납니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전 지구적 규모로 확장 10년 만에 확장된 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2008년 금융위기의 가장 비극의 시작은 뭐였냐면 계량할 수 없는 거를 계량화해놓고 계량화를 성공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이죠.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진콜에 대해서 좀 가식적이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마진콜에 보면 그 사람들도 마치 위험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위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다고 막연히 뭔지는 모르지만 저기서 뭔가 엄청난 게 몰려올 수도 있다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만 아니면 되라고 빠져나가는 거죠. 실제로 대사가 나오죠. 그 28살짜리가 중력들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물어보죠. 이게 언제 벌어진 일인가? 바로 지금 일인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데다 그래요. 이미 몇 주 전부터 이런 일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 제가 여러 번 이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거가 정확히 일치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비슷한 지점이 어느 지점에 있냐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 곳곳에.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란 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음식물에도 마찬가지 영향이 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음식물에는 우리 첨가물 있어요. 무슨 음식물에 이제 그 성분 분석을 보면 무슨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슨 수 무슨 아산 아황산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위험을 측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측정이 됐냐면 이 물질은 몇 프로까지는 몇 그램까지는 안전하다. 이 물질은 몇 그램까지 안전하다. 이 물질은 몇 그램까지 안전하다. 개별적으로 쭉 위험도를 측정을 해놔요. 안전도를. 근데 그게 합쳐졌을 경우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합쳐서 따로 실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이만큼이니까 이거는 플러스해서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금융에서도 벌어진 거거든요. 이건 이만큼 위험하고 이건 이만큼 위험하고 이건 이만큼 위험하니까 그걸 합치면 이 정도. 근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화학적 작용이라든지 왜냐하면 뭐 증폭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럼 합쳐놨을 경우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기 때문에 합쳐놓고는 따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안 한 데다가 여기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이타닉 얘기랑 비슷한 거 인사이드 잡에도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평소의 안전장치라는 거는 평소에는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비용만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체를 놓고 봐도 콩팥이 2개가 있잖아요. 콩팥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콩팥이 2개 있는 이유는 뭐냐면 콩팥이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를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효율화를 한다는 개념으로 혈액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 쓸데없는 곳에 혈액을 낭비할 필요 없어라는 이유로 콩팥을 잘라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사는 세계에선 이런 일이 민영화라든지 아니면 효율화라는 개념이 이런 거죠.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거예요. 타이타닉도 그렇게 해서 사실은 배가 침몰한 건데 배라는 거는 물이 들어왔을 때 막아놓을 수 있도록 격실 구조로 쭉쭉쭉쭉 나뉘어 있어야 돼요. 이거를 격실 구조로 나뉘어 있으면 격실만큼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들고 격실 그 벽만큼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근데 이거를 안전해 2겹이야 이런 이유로 격실을 다 터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구멍이 뚫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2008년에 맞이했던 금융위기의 원인과 본질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일이 지금 우리나라 오히려 저는 뭐 주식은 잘 모르지만 네네. 부동산 시장에는 거의 모델이 비슷한 현상이 지금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깡통주택이라는 표현 엄청나게 네네. 뉴스에 많이 들리는데 같은 개념이죠. 원래 이제 예를 10억짜리 집이 있다고 치면 네. 담보를 뭐 많이 받을 때는 70%, 80%까지도 받았으니까 네.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에 7억을 빚져서 집을 사. 네. 간단한 구조잖아요. 근데 그 집이 5억이 됐어. 네. 그럼 더 커지는 거예요. 빚이 그 실제 물건보다. 10억 10억짜리 집을 그렇죠. 7억을 주고 샀는데 그 집이 가격이 떨어져서 5억짜리가 돼버리면 제가 작년에 이제 반포에 있는 집을 팔고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 네. 그 등기부 등본을 떼보잖아요. 네. 그 사람이 그런 경우더라고요. 네. 빚이 더 많아요. 빚이 더 많을 수 있죠. 요즘 그런 건물도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건물도. 근데 저는 사실은 방금 이승훈 PD가 지적한 거나 지금 이재익 PD가 지적한 거나 마찬가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 뭐 전세제도나 은행 이자 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생각이 약간은 반성장주의자예요.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점에 우리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으면 네. 대한민국 5천만이 충분히 행복하고 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극단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순수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MBS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미국도 모기지라는 게 뭡니까? 은행 빚을 져다가 내 집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단칸집을 뭐 방 2개짜리 방에서 살고 싶은데 네. 지금은 1개밖에는 안 돼요. 근데 은행에서 하나를 더 빌려와서 사는 거예요. 억지로.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성장에 기대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승진을 해서 월급을 더 많이 탈 것이며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식도 오를 것이며 내가 갖고 있는 집도 어느 정도는 오를 것이며 모든 것이 다 기본적으로 성장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가 결국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주식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파생 상품들이 엄청난 레버리지라는 거를 그렇죠.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원어치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마치 100원을 가지고 마치 10,000원처럼 이용을 해먹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구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레버리징을 어떤 식으로 몇 프로까지 인정해 주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100원어치 주식을 사요. 100원어치 주식을 사면 내가 100원어치 주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가 100원어치 주식이 있으니까 한 80원까지는 내가 빌려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80원을 빌려줍니다. 거기서 빌려오는 거죠. 그럼 내가 그 80원을 다시 주식을 사요. 그러면 나는 180원어치 주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00원에 대해서는 담보가 걸려있지만 80원에 대해서는 담보가 걸려있지 않아요. 그럼 80원어치 주식이 있으니까 그 80원을 바탕으로 내가 80%를 인정하면 88, 64, 64원의 주식을 그러니까 64원을 빌려주겠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80%만 인정해줘도 말하자면 3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문제없이. 그 3배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른다는 전제예요. 만약에 이 값이 100원짜리 맨 처음에 샀던 100원짜리 주식이 50원으로 폭락을 하면은 이거는 휴지 조각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경우에 80%를 인정해주면
보통 한 3배까지 이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300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300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3분의 1만 떨어져도 200원만 돼도 내 원금은 흔적 없이 사라진 거예요. 원금은 한 푼도 없어. 그냥 빵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깡통 주식이 혹은 깡통 주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 MBS 나왔지만 이제 그 제일 근원에 사실 집이 있는 거예요. 네네. 부동산이라는 게 거기서 이제 네네. 말하자면 끝도 없이 이게 허구의 어떤 가치를 담보로 계속 돈이 이렇게 불어나는 거죠. 네. 말하자면 집은 그냥 집일 뿐인데. 네네. 예. 그런 장면이 이제 인사이드 잡에 나오니까 인사이드 잡에 보면 그 주택 내 집인데 왜 딴 사람들이 다 내 집을 가지고 담보를 삼지 이런 얘기가 이제 인사이드 잡에 나오니까 한번 그거 보시고요. 저는 이거는 이제 제 정치적 성향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고 제가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게 된 계기랑 관련이 있는 건데 사실은 뭐냐면 저는 사실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죠. 옛날에 김은종 PD랑 뭐 이직 PD도 아시지만 저 초반에 알았을 때마다 정치 얘기 1g도 안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정치 얘기를 연락이 하고 있는 건데 저는 2008년 금융위기를 우리나라에서 극복하고 무사히 넘어간 거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는 노무현 정부의 공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명박 정부가 자기들이 잘해서 위기를 극복했네 어쩌고 한데 그건 진짜 개 같은 소리고요. 그 근거는 뭐예요? 그 근거는 뭐냐면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거잖아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최악의 형태가 뭐였냐면 닌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닌자론이란 건 뭐냐면 자꾸 영어를 죄송합니다. 영어였어요? 좀 영어 좀 몰랐어요. 닌자는 일본어야. 닌자는 일본어니까. 일본말인 줄 알았네. 그러니까 닌자론이란 건 뭐냐면 no income, no job, no asset을 합쳐놓은 거예요. no income, no job, no asset을 합쳐서 닌자 수입도 없고 직업도 없고 자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막 90% 100%씩 집값이 1억이라 그러면 1억씩 심지어는 뭐 1억 1,000, 1억 2천씩 그 일본에서도 벌어졌던 일인데 막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빵꾸가 날 수밖에 없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될 수밖에 없고 비우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2004년, 5년, 6년 아까 정점을 찍었다고 그러는 그때 벌어졌던 일은 뭐였냐면 LTV랑 DTI라는 두 가지 규제가 있었습니다. LTV라는 건 뭐냐면은 100원짜리 집이다 혹은 1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LTV를 60%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6천만 원 이상은 빌릴 수 없는 거예요. 담보 인정 비율이죠. 담보.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원래 처음엔 DTI가 없었는데 나중에 DTI 2005년인가 6년인가 도입된 걸로 맞아. 알는데 2000.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6천만 원을 빌리면 이자가 뭐 10%다 이러면 600만 원을 제가 1년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수입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600만 원까지 빌릴 수 없는 거예요. 최소한 1,000만 원. 그러니까 자기의 수입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컴과 자기의 자산과를 바탕으로 제한을 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아까 자산 버블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산 버블이 지나치게 끼지 않도록 그렇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딴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딴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거지.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 닌자론이 이쪽의 극단에 서 있다면 네네. 우리나라의 DTI와 LTV는 말하자면 닌자론의 저쪽 극단에 서 있는 가장 보수적으로 빚을 지게끔 하는. 그러니까 그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무현 정부의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LTV, DTI를 규제를 안 했으면요. 경제 성장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더 높일 수 있었는데 더 높이고 싶었을 텐데 아마 경제가 망했네 뭐 어쨌네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반대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이명박 정부가 무슨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3% 성장을 했네 어쨌네 이랬잖아요. 그중에 대부분이 22조 원 때려박은 4대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22조 원이나 때려박으면 성장률이 1%, 2%씩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4대강이 만약에 자기한테 도움을 줬다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명박이 잘했다고 박수 치셔도 되지만 4대강이 자기 삶에 별로 도움을 안 줬다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명박 정부의 성장률이라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3.5%에서 최소한 1%, 아무리 적게 잡아도 1%, 많이 잡으면 2%, 3%씩 까내리고 봐야 된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베이스해서 호황이든 불황이든 결정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호황의 모든 근거는 부동산이었어요. 사실은 80년대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호황이 있었던 만큼 그만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방금 4대강도 어떻게 보면 토건에서 부동산과 관련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쏟아 넣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경제 어떤 수치가 겉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3.5% 성장, 3% 성장을 한 게 아니고요. 22조 원이나 때려박았는데도 3%밖에 성장을 못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순 PD가 그 뭐 DTI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 실제로 그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때는 아마 그 DTI 규제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담보로라도 집을 살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니 왜냐면 1년 후에 이게 예를 들어서 2배가 뭐 아파트 값이 이런 식으로 뛰어버리는데 안 사면 병신 나만 바보고 나만 병신이지. 그때
느꼈던 상실감이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당선의 1등 공신이라고 봐야죠. 그때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인해 느꼈던 강남에서는 저렇게 부동산 값이 뛰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1억씩 2억씩 버는데 나는 열날이 일해도 한 1년에 2천만 원 벌기도 힘든 이런 현실이. 근데 뭐 우리나라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도 물론 연관이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이러니했던 건 그렇게 LTV, DTI를 열심히 목 놓아 부르짖었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빵빵 뛰었고요. 그러니까. 반면에 DTI, LTV를 어떻게든 다 풀어버리고 어떻게든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고 방방 뛰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이 나는 지금 현재 참 상황으로 아이러니예요. 아까도 어떻게 보면. 딴 지역은 잘 모른다고 했지만 강남 지역 부동산을 놓고 보면 2008년 그러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세계 경제 위기 때 그 부동산 저점을 뚫었어요. 지금 네. 정확하게 뚫었어요. 네. 그게 작년 가을경에 뚫렸습니다. 작년 가을경에 뚫고 내려와서 지금 그것보다도 한 5% 10% 더 빠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제가 감히 여기 또 뭐 부동산 방송처럼 돼버렸는데 한 가지 뭐 이렇게 우리 MTN 머니투데이 네트워크입니다. 와우 TV.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눈여겨볼 만한 지역에서는 이제 역발상으로 대치동인데 실제로 대치동이 좀 과대평가됐던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21세기 들어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네. 10년 동안 굉장히 과대평가돼 있었는데 지금 거품이 꺼진 지금 상태고 거품 많이 꺼졌어요. 예를 들면 음마 아파트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음마 아파트도 이제 대치동에 그 3,000세대가 넘거든요. 음마 네.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를 이제 대단지, 뭐 소단지, 중소형 단지로 구분하는데 3,000세대가 넘으면 굉장히 대단지라고 봐야 돼요. 네, 단일 단지가 3,000세대가 넘는 단지가 몇 개 없어요. 굉장한 단지죠. 예. 그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방형에 네. 자꾸 부동산 영화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아주 정방형 대지가 아주 좋죠. 예. 하여튼 정방형 대지에 아주 옹기종기 아파트가 쫙 모이는 이상적인 그 형태의 그 아파트 단지인데 햇빛도 잘 들고. 예, 평수가 두 개 있습니다. 31평이 있고 34평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지 지분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네네. 제일 작은 두 가지밖에 없지만 작은 31평 같은 경우는 지금 7억 선이 뚫렸어요. 그러니까 과정 좀 보태면 지금 한 6억 8천 이렇게 거래가 거의 왔다 갔다 반값 하고 가까이 그렇죠. 떨어지네. 예전 제가 그거 봤을 때 10억 넘어갔던 매물도 제가 네. 봤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2006년 그리고 2011년 때 네. 10억 넘어갔던 게 지금 6억대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게 6억 중반까지 내려오면 네.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음마 아파트 정도는 들어가는 것도. 아, 최근 들어서 박원갑 소장 다음에 이렇게 또 어떤 그 추천을 하는 이런 소장님은 또 처음 보네. 왜냐면 요즘에 부동산 전문가들조차도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못 하더라고. 아, 근데 저는 아까 그 이승훈 PD가 주상복합 얘기를 했잖아요. 전 주상복합 살아봤는데 정말 최악이에요. 살기가 너무 주상복합은 불편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아까 저는 성장 반대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이 정도 성장했으면 네. 이 정도 벌었으면 고만 성장해도 된다는 주의인데 저는 그 마지노선이 바로 주상복합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 10몇 층짜리 이렇게 살았으면 네. 전 충분히 부동산으로서 어떤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했다고 봐요. 기술적으로. 네.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주상복합이 됐잖아요. 지금 네. 이미. 저는 거기서는 실수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 주상복합 만약에 나중에 20년, 20, 30년 지났을 경우에 네. 저거 어떻게 재건축하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처리가 안 된다고요. 저거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저거를 뭐 200층짜리 지을 거야? 300층짜리로 또 재건축할 거야?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상복합의 최대 문제점은 사실은 그거예요. 뭐냐면 전기가 끊기면 숨도 못 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층 아파트들이 전기가 끊기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납득할 수 있는데 그 주상복합은 공조를 안 돌리면은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공조를 안 돌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전기가 딱 끊기는 순간 공조 시스템이 끊어지면 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주거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자연과 맞닿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모든 걸 하려다 보면은 부작용이 있죠. 아까 그 음마 아파트 얘기를 했는데 하나 매물 더 추천해드리면 야 그만해 이씨. 자, 자짜 들어갑시다. 아우 너무 지루했어. 야 이거 지금 그동안 돌리신 분 지금 내가 봤을 때 되게 많다 지금. 아, 편집하면 돼. 자, 자짜 들어갈게요. 저는 이 영화의 자짜는 데미 무어가 중심이라고 봤어요. 데미 무어가 데미모밖에 없지 뭐 여기서 누가 있어? 여자들 몇 명 위원 더 있잖아. 뭐 청소부 청소하지 마. 계시고. 아유 내 자식. 아유 진짜. 이 사람들 이렇게 시각이 편협해서야 동성애자들도 있습니다. 자, 데미 무어와 제레미 아이언스, 데미 무어와 멘탈리스트, 데미 무어와 그 잘린 팀장 에릭 데일 3명 어떻게 됐을까요? 아 난 다 올잣. 아유, 난 난 올자. 에릭 대리는 앉았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잘린 사람 있잖아. 잘린 사람이랑 그 사람이 앉았을 약간 것 되게 둘이 막 서로 막 전화기 던지고 막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 막 쌍년 찾고 이게 안 잔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옛날에는 데미 무어가 더 아랫자리일 수도 있었다.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됐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나는 그 느낌의 어떤 그 전화기를 뽀개잖아. 그 분노에는 잤을 때 어떤 그 자고 난 여자의 배신이 배신감을 줬을 때 그 느낌. 나는 올잣. 저는 저 김은종 PD님하고 동의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데미 무어가 에릭 데이라고 처음에 이제 귀여운 여자 사원을 입사를 한 거죠. 그래서 에릭 데이라고 자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승진을 해요. 그래, 워킹걸. 그러면서 사이먼 베이커 저 멘탈리스트하고 자요. 그걸 바탕으로 승진을 해요. 그러고 나서 제레미 아이언스랑 자면서 제레미 아이언스를 바탕으로 이제 임원 자리까지 올라서 승진을 해서 더 승승장구를 하려고 했는데 앞불싸 제레미 아이언스는 거물이었던 거죠. 잘라버려요. 더 자기를 밟고 올라서기 전에 잘라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구조로 그 데미 무어가 올라온 여자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둘의 관계, 그러니까 그 데미 무어만큼 둘 장면이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사이먼 베이커하고도 1대1 장면이 나오고 그래. 제레미 아이언스도 1대1 장면이 나오고 에릭 데이라고 1대1 장면이 나오고 올잣. 딱 해서 그리고 여기가 되게 비정한 곳이고 그 돈이 전부인 곳이고 그다음에 그런 그 인사이드 잡에도 나오는데 인사이드 잡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금융계 사람들이 얼마나 저 콜걸들을 많이 프로스티튜트를 얼마나 많이 썼는가. 여기서도 마이너콜에서도 나오잖아. 거기서는 나오죠.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코카인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회사 카드로 긁어요. 와서 회사 카드로 긁고 그다음에 무슨 컨설팅 비용이라고 처리하고 갑니다. 그런 식의 일들이 사실 우리나라 그 서울 역삼동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러고 보면은 저 예전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그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여의도를 점령하라 시위가 벌어졌을 때 되게 바보스럽게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금융계가 문제였지만 우리나라는 재벌이 문제거든요. 그때는 구호를 바꿔서 재벌을 점령하라로 갔어야 되는데 서초동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남역으로 갔어야 되는데. 미국 따라하느라고 정신없어. 우리나라는 사실 금융계가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금융계가 비만하거나 거대하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때 참 바보스럽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좀 또 다른 얘기 아까 금융위기 얘기를 마저 좀 더 드리자면 저는 금융위기에서 리스크를 피하는 게 테트리스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테트리스 해보셨죠 다들? 테트리스를 보면은 그 블럭이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한 번에 이렇게 4개를 쫙 하는 쾌감을 쌓으려고 일자. 일부러 일자를 남겨두고 이렇게 옆에 한 칸을 비워두고 쫙 쌓아갑니다. 근데 일자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6분의 1의 확률을 감당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쌓는 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자본주의가 가는 모습이죠. 일자가 어쨌든 6분의 1의 확률을 나올 테니까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률을 떠넘뛰면 그나마 테트리스는 이론적으로라도 6분의 1이긴 한데 6분의 1의 확률이 아니라 20번 동안 안 나올 수 6분의 1이라도 20번 동안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현실에서는 6분의 1의 확률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 못한 경우의 수들이 터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오락기가 그냥 꺼져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럼요. 바로 그거예요. 갑자기 버그가 발생해서 오락기가 꺼져버리거나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그렇죠. 누가 와가지고 깡패가 야 100원 내놔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벌써 2명이 다 잤다 그러면 잔 거니까 저기 다 잔 거잖아요. 안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뭐 하나 발견해낼 수 있어. 아니 그거 말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설득될 수 있죠. 안 잤나 보다. 들어보니 난 잔 거 같아. 들어보니 잔 거 같은데 저는 그 잘린 팀장 에릭 데일과 사실 샘도 약간 의심했어요. 샘. 무리데스네. 아니 왜냐면 내 말 들어봐. 샘이 누구지? 샘 그 멋있는 캐릭터. 케빈 스페이시. 샘 아니다. 윌과 잘린 팀장. 잘 봐요. 윌이 이 사람을 찾으러 집에 가잖아요. 그 이제 그 집 앞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래 계단에서 앉아서 자네 그 얘기 알고 있나? 무슨 다리 알고 있나? 얘기 다리 자기가 옛날에 그 말하자면 그 다리 만든 엔지니어였다는 얘기를 해요. 시절에 공학자 그 시절에 그 얘기를 하는 그 에릭 데이를 바라보는 윌의 시선이 촉촉해요. 옛날 추억을 되새기는. 아니 그게 자제라도 촉촉할 수 있잖아. 친구들끼리. 아니야. 왠지 서로 학문을 공유한 사이 같아요. 에이. 아니야? 네가 아니야 그러지 마.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 네가 한 번이라도 누군가 남자한테 그런 눈빛 보이는 순간 넌 걔랑 장걸로 내가 생겼다. 오케이. 남자한테는 촉촉하게 쳐다보지 않는 걸로. 자, 그 인상적인 장면 못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난 저 엘리베이터 씬. 씬. 김은종 PD님. 좋았어요. 저는 그 방금 이 얘기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방금 말했던 그 팀장 있잖아요. 금발 머리 그 케빈 스페이시의 오른팔. 윌 에머슨. 윌 에머슨하고 댄하고 그 밑에 28살, 23살하고 차 타고 가는 장면? 아니.
그 옥상 같은 데 옥상 장면, 나와가지고 담배를 그 이렇게 피우면서 응.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응.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이 장면이야말로 진짜 이 영화의 어떤 주제의식이 드러난 장면이라는 게 전 왜 그걸 느꼈냐면은 거기서 이제 댄이 그 23살짜리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누구는 얼마 보셨어요? 팀장님은 도대체 작년에 얼마 보셨어요? 계속 이걸 물어봐 대요. 네. 근데 이제 얘가 물어보는 그거마다 점점점 늘어나죠. 나는 25만 불, 네. 팀장님은 얼마, 뭐 상무님은 얼마, 회장님은 얼마. 근데 그 윌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요. 근데 그 윌이라는 그 팀장도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돈으로 100억 치면 이상 뭐, 벌죠. 뭐 어마어마하게 벌어대는 사람인데 네. 요즘에 그 개콘에서 김대희 씨가 하는 거 아시죠? 뭐 하면 뭐 하겠노, 소고기 소고기 사 사 먹겠지. 저 이거 보면서 막 빵빵 터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내가 25만 불 벌면 뭐 하겠노. 콜콜 부르고 마약 룸빵 약점하고. 250만 불, 25만 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 세금 뭐 세금 내고 세금 25만 불 내고 내겠지. 룸빵 가고 뭐 술 처먹다가 숙취 좀 일어나서 뭐 또 뭐 사 먹고 약 좀 하고 대출금 네. 갚고. 자 다음 팀장 100만 불 벌면 뭐 하겠나 또 룸빵 가고 뭐 하고 그러네. 다음 상무 1000만 불 벌면 뭐 하겠나 룸빵 가고 룸빵 가겠지. 콜콜 부르겠지 부르겠지. 이게 마찬가지야 계속 결국은 그러네. 너무 웃기다 이거. 회장님 마찬가지야 1년에 1조 원 벌면 뭐 하겠노 콜콜 부르고 룸빵 사고 마약 좀 하고 뭐 마찬가지인 거야. 이게 뭐냐면은 그러네. 근본적으로 어떤 목표가 없는 무조건의 성장은 의미가 없다.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알 같아. 그러니까 진짜 깨알 같아 이거는. 내가 어떤 행복이라는 걸 바라보고 갔을 때 행복이 있는 거지. 이 23살 댄처럼 무조건적으로 계속 얘는 지금 성장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없는 거야. 결국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다만 나보다 룸빵을 한 10번 갈 거 100번 가는 거고 의미가 없는 거야. 큰 차이인데요? 10번과 100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저 이잭 PD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 성이라는 게 대체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일한 그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영화에서는 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성조차도. 계량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너의 연봉이면 룸빵 한 1년에 100번 가고 나는 뭐 300번 가고 우리 이사님은 룸빵 사버리고 우리 회장님은 룸빵 한 몇 개, 한 10개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니고 결국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말하자면은 계량화할 수 없는 건데 계량화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리스크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은 어떤 행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행복이 아닌 걸 가지고 숫자만 늘어나서 계량만 늘어나가지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행복이 아닌 거지 말하자면. 근데 갑자기 행복에 대한 생각도 들면서 자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이건 그냥 소고기랑 다른데 이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하겠는데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이런 기분인데 맨 처음엔 쥐고기 먹고 그다음 말고기 먹고 쇠고기 먹고 그렇게 점점 좋은 걸 먹는 기분인데 나중에는 우설 먹는 기분이야 이거는.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사실 저는 이 영화의 중심 인물이 그러니까 뭐 그건 타이틀롤이기도 하고 그 배우 이름값으로 봐도 그렇고 뭐 등장 순서로 봐도 그렇고 샘이 중심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샘이 딱 중간에 있어서 뭐냐면 샘보다 케빈 스페이시? 그렇죠. 케빈 스페이시보다 밑으로 갈수록 양심적인 인간들이고 케빈 스페이시보다 위로 갈수록 비양심적인 인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샘이 말하자면 현실의 우리를 가장 반영해주는 인간이다. 그래서 그거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걸 가장 처음에 잘 드러냈던 장면이 뭐냐면 막 박수 치면서 여러분은 최고야 막 베스트야 너 살아남았어 막 일어나서 딱 그 뒷모습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은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쭉 쓸쓸하게 딱 바라보고 있어서 윌 그 팀장 친구가 와가지고 그래도 잘려서 그 사람들 자르고 그 괴로워하나 보다 이럴 때 갑자기 우리 걔가 죽었어 이러는 걔가 거야. 죽어가고 있어. 남들이 그러건 말건 뭐 남들이 딸려 나가건 말건 굶어 죽건 말건 관심 없이 나만 아니면 돼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 동시에 나중에는 이렇게까지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다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I need money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우리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 제일 처음 장면이 걔가 죽었. 난 그때 임팩트 팍 받았거든. 딱 쓸쓸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상한 대사 하나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거기서 걔가 죽었어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걔가 죽어가고 있다 그랬죠.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제
감독이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 인간에 대한 서로의 애정과 뭐 이런 게 구원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된 계기도 인간에 대한 애정에서 시작을 해요. 뭐였냐면 처음에 잘려나가는 직원한테 동정심을 표시하거나 이런 게 이 회사에서는 문화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28살짜리가 못 나가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나가면서 굳이 일부러 인사를 해요. 자기 애정을 표현하게. 그래서 거기서 USB를 건네주면서 이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걔가 나가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 회사는 그냥 망했을 거예요. 그 덕분에 그 극복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죠. 또 하나를 또 꼽자면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에 왜 막 팔아치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뭣도 모르고 전화받아 좋다고 사들이잖아요. 저는 그때 2008년에 산업은행에서 이 리만 브러스를 사들 우리나라도 극제금융이 되네 뭐네 그러고 깝대는 그게 너무 생각이 났어. 우리는 막 산다고 좋아했게 자 리만 브러스 살 거야 막 우리나라 사람들 틀림없이 그 전화를 받고선 그 지랄을 한 거 할 거 아니야. 근데 저 어디나 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사꾼들은 똑같더라고요. 항상 하는 얘기가 나 미치고 판다. 이거 거기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가 이득 보는 만큼 난 손해 보는 거라고. 그럼 왜 파냐고 장사꾼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부동산 똑같은 게 누군가는 지금 10억까지 떨어진 현대 아파트를 35평짜리를 15억을 주고 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 사람은 불과 2011년이니까 불과 2년 만에 5억을 날린 거예요. 바보가 살아남는 방법은 나보다 더 바보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주식 투자에서 주식 투자 아니고 이건 정확히는 도박에서 있는 말인데 포카를 칠 때 포카를 뭐 4시서 5시서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1시간을 치는데 누가 호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호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이쪽으로 되게 명언들이 많아. 되게 좋은 말들이 많은데 그 여러 가지 명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댄스 파티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춤에 취해가지고 음악이 끝난 줄도 모르고 계속 춤을 추는 거죠.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벌어졌던 이제 현상의 단면도인데 더 이상 상승은 없어요. 이제 끝났어. 이 시장은 끝났는데 음악이 끝났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을 한 말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있습니다. 썰물 때가 돼야 누가 발거벗고 수영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이제 음악이 끝나고 있는데 춤을 쭉 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썰물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얼마나 망해가느냐. 그거에서 빨리 음악이 멈추자마자 딱 빠져나간 게 제레미 아이언스인 거죠, 말하자면. 그 포카판 비어 관련해서 저는 사실 나이트클럽 그 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부킹과 관련된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나이트클럽 룸에서 부킹을 여자들이 와서 부킹을 하잖아요. 네. 부킹을 하고 있는 친구를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꾸 친구 쪽으로 시선이 간다면 그날 밤에 뭔가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배야.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또 확실한 비유는 아닌 게 예전에 이제 이직 PD님이랑 저랑 나이트 다니고 이럴 때 이직 PD랑 나랑은 늘 문제였던 게 둘이 얘기를 그렇게 해. 진짜 이 새끼 때문에 내가 늘 나이트 가서 뭐 하자는 짓이야 지금. 늘 둘이 얘기해. 이렇게 술을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형이랑 나랑 둘이 술 먹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나이트 클럽에서는 남자 얼굴이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 마음에 드는 배우나 뭐 역할이 있었다 그러면 누가 있을까 각자 꼽아주시죠. 저는 역시 케빈 스페이시가 참 명 연기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정말 잘 보여주고 사실 이제 그 공간이 그 이제 그 금융사 투자소로 짐작되는. 거기 보면 사실은 재밌는 게 실질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 우리 이 인간의 삶에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노동을 하는 사람은 총수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돈 장난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전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씬이 좋은데 양옆에서 수백억 그러니까 수백억 원의 그 연봉을 받는 그 이사들은 돈놀이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없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청소부 아주머니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위생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비정함을 느꼈는데 케빈 스페이시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것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지만 비정한 사회 속에서 남는 어떤 모습 그런 거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성과 인간적이지 않은 것 사이에 아까 가운데 딱 서 있다고 말했는데 그게 참 말이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또 그걸 표현해내기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더 어렵죠. 영화. 근데 스크린 속에서 되게 잘 표현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개가 죽었던 거를 묻는 장면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어쨌든 이 영화 그 마지막 장면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이 영화가 케빈 스페이시의 영화다라는 걸 각인시킨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석석 소리 나는 나잖아요. 저
크레딧 올라오는 장면을 그렇게 인상적으로 보긴 처음이야. 그 소리만으로도. 이 영화가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음악이 잘 안 깔려요. 영화에. 음악 거의 안 깔려. 음악이 일부러 거의 안 그렇게 깔려요. 만든 거죠. 건조하죠. 아주 건조하죠. 인물들을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찍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 전경을 찍은 장면이 거의 없죠. 딱 한 번 음악이 깔린 적이 있었는데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팝송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러 깐 거죠. 일부러 깐 거죠.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어떤 가사냐면 그 아기 돼지 얘기 동화 알죠? 늑대들이 오는 거. 마마 There's wolves out there 그럽니다. 밖에 늑대들이 와 있어요. 영화를 굉장히 의미심장한 가사인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영화가 음악을 못 써서 안 쓴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쓴 거구나. 건조하게 일부러 만들었죠. 되게 재밌었어요. 김은영 PD님은 어느 배우기 제일? 전 배우는 뭐 특별히 없고요. 그저 초반에 나오는 그 씬 있잖아요. 네. 그 월스트리트를 보여주는 이렇게 부감샷이 있는데 정말 그 느낌이 영화 전체를 이렇게 한 방에 딱 설명해주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전반적인 느낌이. 하여튼 김은영 PD님은 저 인사이드 잡은 꼭 보세요. 그거를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이걸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윌 에머슨이라고 팀장 있잖아요. 250만 불짜리. 걔가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걔가 뭐냐면 극 중에 가장 금융가 인물 같은 리얼리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전화 받을 때 전화 받는 장면 보셨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오른손으로 잡아서 오른쪽 귀에 대지 않습니다. 꼭 오른손으로 잡아서 왼쪽 귀에 대요. 전화를 받을 때. 다 그렇게. 그리고 담배 피고 이런 장면들이 왠지 금융가 사람들은 저렇게 할 것 같다. 이 영화의 가장 저는 좋았던 점은 뭐였냐면 이거였거든요. 사실은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저도 사실은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요. 뭔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이게 얘기의 본질인 거거든요. 그 얘기를 진짜 잘 만드는 사람은 그 얘기가 뭔지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가 지닌 분위기와 감정들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굉장히 얘기를 잘 만드는 사람인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얘기를 따발총처럼 하는데도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정확히 이 영화가 흘러가는 감정선을 따라갈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만 더 칭찬을 하자면은 이 영화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용어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항상 보고를 할 때 그 상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얘기해. 다 집어치우고 스펙 잉글리시 뭐 거죠. 도표 뭐 이런 거 다 뭐 숫자 다 필요 없고 관객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한 실제로 금융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가에서 나이든 분들이 젊었을 때는 MBS, CDO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 그렇죠. 위로 맞아요. 올라가면 그냥 결단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 케빈 스페이시가 내가 30몇 년을 여기 있었는데 나 사실 그거 몰라. 나 그거 몰라. 니네가 하는 거 그거 다 정확한 몰라.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지점들은 마치 우리가 로퍼를 볼 때 느꼈던 분위기랑 비슷해요. 로퍼에서 그러거든요. 내가 시간여행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하루가 종일 걸리지만 중요하지 않아. 그런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이 영화. 나 이 영화 너무 재밌었어. 저는 꼭 강추합니다. 2008년 제가 이제 금융 쪽으로 워낙에 관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2008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실제로 측정 불가능한 계량 불가능한 걸 계량화해서 가정할 수 없는 것을 가져있고 예를 들면 완전 경쟁 시장이란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상에서. 근데 여기는 완전 경쟁 시장에 가정해놓고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 벌어질 만한 일들만 측정해놓고선 측정했다고 얘기하고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흑체 복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까만 구체가 있어서 모든 거를 복사를 해내고 모든 거를 흡수해내고 모든 걸 반사하는 이런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걸 가정해놓고 그게 마치 현실에 있던 것인 양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 모델이든 뭐든. 고등학교 때 그런 걸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 그래놓고 이걸 현실에 적용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현실이랑 이론이 안 맞을 때 현실이 아니라 이론을 택해버리는 거죠. 그런 길을 가서 벌어진 일이 이거였고 이거의 결과로 최악인 건 뭐냐면 손실을 사회화하고 이익을 사유화했다는 점이에요. 거기서 그런 짓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은 전부 개인들에게 돌아갔어요. 거기서 일하는. 근데 거기서 벌어진 손실에 대해서는 전부 사회가 책임을 진 거죠. 그것도 가장 힘 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그 신자유주의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신자유주의의 최대 문제는 손실을 사회화하고 이익을 사유화한다는 게 최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이 영화가 이렇게 예리하게 현미경을 들이댔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영화 굉장히 가치 있는 영화고 저는 만듦새나 이런 걸로 볼 때 별 4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볼입니다. 볼. 난 별 5개 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이제 빈님 별 3개 보지 말.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아까 뭐 재건축 제가 두 단지를 찝어줬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고. 사실은 아까도 이승훈 PD가 얘기했지만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재건축 아파트로 돈을 버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어요.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이제 자기 살 집을 정말 내가 너무 싸게, 집이 좋아서 가격대 성능비
내가 너무 집이 좋고 그리고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게 싫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다시 뭐 향후 한 10년 내는 안 올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예. 근데 사실 6억 5천짜리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저 사람 그럼 쉽진 않아. 쉬운 일은 아니야. 그 정도 가격이면 그 가치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하여튼 가치에 비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은종 PD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멘트 한번 해주시죠. 저는 뭐 이 영화가 제 어릴 때 궁금증을 확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줬다기보다 이미 이제 어린 데서 깨달았지만 네. 이 영화가 그거에 정답을 딱 내려주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는 정말 별 5개 처음으로 준 것 같아요. 그런 거 같네요. 진짜 그렇다. 4개 반 맞는데. 이렇게 재밌게 본 영화. 오늘 저는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김은종의 말발은 언제까지? 역시 방송은 김은종이다. 방송은 김은종이다. 어디까지 참, 올라갈 것인가 김은종은. 우라카이는 이제 얘기다. 곧 나옵니다. 우라카이의 신. 정말 깨알 같은 멘트. 김은종 영화. 훌륭하십니다. 저 다음 주 영화는 라이프 오브 파이랄까요? 클라우드 아틀라스랄까요? 라이프 오브 파이가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 많긴 한데 얘기할 거리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화면과 그 몽환적인 분위기가. 자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여기서 자짜시 뭐가 나오겠냐고. 호랑이하고 뭐 할 거야? 모르지. 그건 보지 않고 모르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아, 딱 생각을 해봐. 지금 배 위에서 호랑이하고 딱 남아 있는데 얼룩말하고 뭐 호랑이랑 얼룩말이랑 한 거야? 모르는 거야. 참. 그래도 더 하고 싶. 저 얘기 때문에 난 하고 싶어졌어. 그래? 도장의식이 불타는데? 잠깐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라이거는 인공적으로 그렇죠. 교배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사자랑 호랑이를 실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타이온도 있잖아요. 그게 있죠. 암수가 이렇게 바뀌는 좀 거. 말이 웃긴데. 있죠. 라이거 타이온 다 있죠. 타이온은 좀 웃긴데요. 하여튼간에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라이프 오브 파이를 하는 걸로 갑자기 결정이 돼버렸어요. 역시 짐작과는 다르게 라이프 오브 파이 반대하자고 한 말이 이렇게 또 확 끌어들이는 또 이 요소가 될 줄 몰랐네. 어쩌면 다음 주에는 36회 다음 주는 36회니까 36회 만에 최초로 자짜시 없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든 아니 어떻게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하고요. 오늘 부동산 얘기나 이게 금융 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살짝 지루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실망하셔도 높아. 할 수 없고 지루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영화가 뭐 이 얘기니까 주택담보대출 얘기니까 이게 하여튼 저 뭐 관련해서 궁금한거나 이런 거 상담하실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압구정 저 공인중개사 이재익 실장님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저 압구정 이재익 실장님이 부동산을 맡고 계시다면 그러고 보면 우리 저 이승훈 실장님은 저 투자 상담으로서는 또 뭐 증권가의 자격증만 없었지 내가 봤을 때 웬만한 펀드 매니저 뺨쳐요. 그러고 보면 저 김은종 PD님 저희한테 고민 상담하는 메일이 있었는데 그거 고민 상담을 해드리고 끝내죠. 그거 네. 제가 어떻게 할지 좀 상의를 하려고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거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오늘 지루한 심각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요거는 그럼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음 주에 요거는 같이 의논해서 합시다. 자, 그 메일 보내주신 익명. 왜냐면 익명님 내가 방송 최초로 이분 거는 진짜 장난으로 이름을 뭐 누구시라고 까면 안 되겠다. 진짜 익명으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이 사연은 다음 주에 한번 꼭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 익명님 저 고민 상담하셨는데 저희가 이번 주에 상담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 다음 주에 상담해 드리는데 저희가 오늘 내용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상담 못 해드렸어요. 이 내용과 더불어서 부동산 주식 상담 급한 받고 있습니다. 급한 내용은 아니었으니까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꼭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 익명님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뭐 한 1, 2년에 더 살았으니까 1, 2년이 아니라 꽤 더 1년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한 10몇 년 더 살았어요. 이 사람은. 하여튼 상담해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꼭 들어주시고요. 이재익 실장님 친절한 상담 감사드리고요.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호선당 호두과자처럼 호두와 자식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동주 자짜스의 어머니 김동주 35회 트리비트 투 김동주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